지금부터는 이제 스타트업, 창업, 사업화하고 관련된 지식재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식재산권, 그럼 이제 상당히 좀 넓은 범위예요. 그리고 용어 자체도 어떤 사람은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비슷한 이야기죠. 어차피 영어로 따지면 이제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이 이제 지식이냐, 지적이냐 라는 개념이고요. 재산권이라는 이야기죠. 이 지식재산은 산업재산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 지식재산권은 저작권이라는 것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술적 창작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산업재산권은 기술을 보호하는 겁니다. 저작권 같은 경우는 음악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어문, 도형, 사진 이런 것들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권리가 저작권이에요. 그런데 이 저작권하고 특허를 포함하는 이 산업재산권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쉬운 차이인데요. 권리가 발생되는 시점, 어떻게 해서 권리가 발생되는가.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예요. 산업재산권, 그러니까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은 출원주입니다. 출원을 해가지고 등록을 받아야지 권리를 갖게 돼요. 근데 출원한다고 해서 다 등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심사를 통해 가지고 등록을 받아요. 심사주의. 등록이 되든 거절이 되든 심사 과정을 거쳐 가지고 등록이 된다. 등록을 받아야지 권리를 갖게 된다. 이게 바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산업재산권입니다. 반면에 저작권은 얘기가 다릅니다.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일반적으로 공개된 거를 알기가 어려운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관리 사이트에 등록을 하면 그 시점을 이제 등록 시점으로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이라고 하는 음악, 미술, 그러니까 문학, 사진 이런 것들은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는 권리입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인권을 갖는 것처럼 저작권은 예술 작품이 만들어져서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술 같은 경우에는 뭐 전시회를 나가야 될 테고요. 음악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하거나 음원이 나온 경우, 문학일 경우에는 책으로 나오거나 어딘가에 간행이 될 경우, 건축물일 경우는 지어졌을 경우, 결국에 대중에게 공개되면은 누구나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은 얘기가 다르죠. 산업재산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 내가 서류를 써서 그 서류를 출원해가지고 심사 과정을 거쳐서 등록 결정을 받아야지만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저작권은 예술적인 창작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고요. 산업재산권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의 가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산업재산권입니다. 자, 그러면 산업재산권을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산업재산권 그러면 이제 크게 네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그런데 이제 실용신안이라는 거는 몇 군데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이제 우리나라 근처에는 있습니다.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도 한 10여 년 전, 20년 전까지는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무심사 등록도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등록만 해주고 권리는 나중에 심사를 통해 가지고 따로 받는다라는 무심사 등록 실용신안이 있었는데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실용신안도 특허하고 똑같이 심사 후 등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하고 실용신안은 엄밀히 말하면 용어, 명칭만 다르고 권리 기간만 다르고 거의 비슷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등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실용신안은 무심사 제도여서요. 등록증만 먼저 받고 권리 심사는 나중에 따로 받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허하고 그러면 실용신안의 차이는 뭐냐? 일단 특허는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저 키워드들이 다 적용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돼. 두 번째,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창작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네 번째, 고도한 것이어야 돼. 반면에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 고도한 것이란 표현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물품의 형상, 구조, 모양에 관한 고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실용신안은 고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게 그건데 용어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특허는 20년이고 실용신안은 10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특허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등록이 됩니다. 무형의 것은 방법 발명으로 등록을 받아요. 이 방법 발명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BM, 비즈니스 모델은 방법 발명을 통해 가지고 등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 장치 발명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성이 입증이 돼야지 등록을 받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고도성에는 자신이 없다. 그런데 이게 새롭기는 하다. 그러면은 실용신안으로 출원해서 빨리 등록받고 빨리 사업화하는 것이 좋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심사 기간이 실용신안보다 조금 더 길고요. 그리고 이제 고도한 것이라고 하는 진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절 이유, 의견 제출도 좀 많은 편입니다. 반면에 이제 실용신안은 말 그대로 실용적으로 빨리 사업화하고 싶다라는 사람들한테 주는 지식재산권이기 때문에 심사도 좀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누구나 우선 심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개인. 그러니까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빨리 해달라고 신청하면은 3, 4개월 만에 심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빨리 제품으로 내놓고 싶다. 근데 고도성 부분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실용신안으로 출원해서 3, 4개월 만에 우선 심사를 받고 빠르면 4, 5개월 만에 등록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등록증을 가진 순간은 특허하고 비슷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유지가 되는데요. 사실 특허가 20년이고 실용신안이 10년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특허는 2배나 가치 있고 실용신안은 뭐 절반 정도밖에 가치가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등록된 특허가 우리나라에서 평균 수명이 5.1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까지 가는 특허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5.1년이 나오는 이유도 특허가 등록을 받으면요. 등록될 때 등록료를 내는데 그 등록료가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의 유지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5.1년이란 건 뭘 얘기하냐면 처음에 등록받을 때 돈 한 번 내고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나서 연장료 한 번 낸 거. 연장 수수료 한 번 내고 끝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대학이라든지 국공립연구원, 대기업에서 등록받은 특허는 훨씬 더 오래 유지하겠죠. 상대적으로 보면 개인이 출원한 특허는 거의 연장조차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3, 4년이 지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다. 이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연장 안 하는 특허가 대다수라는 거죠. 결국 당장 등록을 받아가지고 가치를 인정받아서 사업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굳이 특허 등록 받으려고 시간과 비용을 더 들일 필요가 있냐라는 측면에서 실용신안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등록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사람들이 그 실용신안하고 디자인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특히 저 디자인 등록의 용어가 의장 등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용신안, 의장 등록, 이게 둘 다 내자니까 되게 헷갈려 했어요. 실용신안은 특허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품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고도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실용신안을 등록받는 그냥 캐주얼한, 라이트한 특허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등록은 그냥 외형입니다, 외형. 그림이에요. 출원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특허나 실용신안은 글로 쓰고 그림으로 보완해서 내 발명을 충분히 심사관한테 설명하는 건데요. 디자인 등록은 그림만 그려가지고 내면 됩니다. 평면 디자인이면 그냥 한 장만 그려도 되고요. 입체 디자인, 물건의 형태면은 전후, 좌우, 위, 아래, 사선 7개의 그림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뭐 옆면이 다 똑같으면 몇 개 안 내도 되고요. 차별화되는 그림만 몇 개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원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틀리죠. 당연히 보호받는 권리도 틀립니다. 그 물건, 개발한 그것의 형상만 보호받습니다. 거기에 뭐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걸 누르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디자인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작동 여부는 디자인 등록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여기에 버튼이 있느냐 없느냐, 이 버튼이 동그라냐 네모냐, 전체적인 형상이 어떠하냐, 그거를 심미적인 특징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기존에 유사한 혹은 품목이 다르더라도 형상면에서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가 없었나를 판단해가지고 등록해 주는 거고요.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선행기술을 조회하는 것이 상당히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받았다. 그 이야기는 기존에는 이거하고 비슷한 기술이 없었다 라고 판단해도 돼요. 하지만 디자인 등록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검색하는 거는 어렵죠. 그래서 디자인 등록은 특허나 실용신안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거는. 특허나 실용신안은 충분히 특허청에서 사전 조사, 선행기술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지고 있다. 특허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면 등록을 해주는데요. 디자인은 약간 다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의 형태를 특허청에서 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알려진 검색될 수 있는 형상들 중에서 크게 부딪히는 게 없다. 그러면 일단 등록을 해주고 그리고 등록된 권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권리들하고 충돌나는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대부분 소송이라든지 심판을 통해 가지고 디자인 권리는 좀 더 공고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사업화해 가지고 제품으로 나가서 상당히 많이 팔린 제품이 있는데요. 실용신안도 등록을 받았고 상표권도 확보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디자인 등록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형태의 제품이었는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저희 제품에서 특징적인 부분 몇 개만 살짝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이 디자인 등록을 등록받았어요. 그리고 물건 파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나도 디자인 등록권자고 그 사람도 디자인 등록권자니까 둘 다 팔아도 된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디자인 등록은 특허, 실용신안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 있는데 등록받기는 쉬운 반면에 그 권리가 완전한 보호의 독점성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상표권입니다. 저 네 가지의 지식재산, 산업재산권 중에서 가장 등록받기 쉬운 게 상표권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대상으로 온라인 특허 출원하는 강의를 꽤 많이 하는데 제가 강의하는 온라인 특허 출원 강의를 들으면 온라인으로 특허를 낼 수는 있는데 특허 출원서를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나면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은 어려운 반면에 디자인 출원이나 상표 출원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 출원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그 다음 주부터 상표권 파파라치가 된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봐서 되게 좋은 이름이고 남이 쓰고 있는 상표인데 상표 등록이 안 돼 있어. 먼저 출원한 헌터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표는 생각보다 출원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요, 산업재산권, 지식재산 중에서 의외로 가장 강력할 수 있는 권리가 상표권입니다. 왜? 소멸되지 않아요. 특허는 삼성 거든 애플 거든 20년 지나면 소멸됩니다. 디자인 15년이면 소멸되고요. 실용신안 10년이면 소멸돼요. 상표권은 한 번 등록받으면 10년간 가고요. 10년째 되는 해에 또 연장 수수료를 내면 또 10년 연장돼요. 10년씩 영원히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재산권 중에 갑은 상표권이에요. 그리고 기술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기술은 변해요. 그런데 소비자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브랜드, 인지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차별성을 획득한 제품이더라도 그것이 갖고 있는 특징 같은 것들을 관념화해서, 형상화해서 상표로 권리를 획득하려고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카콜라 상호뿐만 아니라 코카콜라 병을 입체 상표로 등록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권리를 확보했고요. 여성분들 잘 알고 계시는 에스테로더, 갈색병의 비밀, 그 갈색병 화장품도 입체 상표로 등록을 받았어요. 영원히 그 형태로 되어 있는 갈색병의 화장품 병은 에스테로더 말고는 못 쓴다는 거죠. 형태뿐만이 아닙니다. 제품의 품목별로 색채 상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색채 상표 참 재밌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입에서 냄새 나면 구강청정제 넣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가그린, 해외에서는 리스테린. 리스테린의 그 청록색. 청록색 같은 경우는 구강청정제 부분에서는 상표 등록을 받은 색채입니다. 그러니까 그 색깔로는 가글 용액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그린이 핑크색이나 투명한 색인 거예요. 근데 박보영이 나와서 색소가 없어서 투명하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그린이 더 잘 팔려요. 대단한 거죠. 역시 한국인은 머리가 좋습니다. 그 외에 재밌는 상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리상표라는 게 있어요. 소리상표는 관념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있었지만 실제로 등록받아가지고 상용화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해외에서 몇 가지의 소리상표 등록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등록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유명한 소리상표는 이제 영화사들이 영화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알프스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짧은 소리, 아니면 뭐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유명한 소리상표였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등록이 빈번해지게 된 계기는 인텔의 띵띵띵띵, 이 소리가 이제 등록이 되면서 나머지 IT 기업들도 소리상표를 가져야겠다. 우리나라에서는 SK텔레콤이 등록을 받았죠. 띵띵띠딩띵.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등록받은 소리상표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상표하고 동작상표를 결합해가지고 동작상표도 있어요. 동작상표나 소리상표를 결합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들의 이제 특징적인 안무 있잖아요. 그런 특징적인 안무도 상표로 등록을 받게 됩니다. 이 상표로 등록받는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식재산 중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를 들면 싸이 강남스타일이 글로벌 히트를 쳤잖아요. 물론 BTS가 더 히트를 치고 있지만, 그런데 특징적인 안무가 있느냐로 봤을 때 강남스타일은 특징적인 안무가 있잖아요. 말춤. 만약에 싸이가 말춤을 동작상표로 등록을 받는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TV에서 싸이 말고는 말춤을 추면 안 됩니다. 엄청난 독점 권리죠. 그러면 공연에서나 아니면 방송 콘텐츠에서도 자기만의 엄청난 강력한 콘텐츠를 갖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상표권의 다양한 유형으로 등록받아가지고 사업화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것이 또 실제적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산업재산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봤는데요.